자, 이야기의 시작은 1번 사건, 2번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2번 사건이 뭐였냐면 기본 입자였죠. 1번이.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초쯤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진 녀석이고 중성자는 중성의 전하량을 가진 입자잖아. 그치? 이때로 돌아갑니다. 현재 우주의 온도는 어떤가요? 엄청 뜨겁죠?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건 주변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굉장히 많은 상태를 상상하세요. 자,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게 있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쿼크들의 조합이니까 되게 무겁죠? 무게가 좀 있어서 둘 다 질량이 거의 1이에요. 질량 1이라고 상대적 질량을 1 부여할게요. 근데 둘 중에 살짝 더 무거운 게 살짝 더 무거운 거 찍어보자. 누가 살짝 더 무겁죠? 중성자 모르겠고요. 중성자? 양성자인 것 같아? 모르겠어. 자, 정답은 중성자가 맞아요.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요. 이건 그냥 약간 암기인데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쓰면 기억해요. 중성 상태 입자라서 중성자인데 앞글자 중만 따서 무거울 중. 약간 무겁다라고 인식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기호로 살짝 표현하면 양성자의 질량은 M이라면 중성자의 질량은 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 차이인지 알겠어요? 좀 크게 그랬잖아. 좀 질량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A는 MC제곱이라는 공식도 떠올려서 질량이 더 많아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됩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될 수 있어요. 당시 이때는. 왜냐면 주변에 에너지가 너무 많아.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질량으로 좀 바꾸면 중성자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반면에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변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질량을 좀 버리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기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서로 막 변환이 돼가지고 개수가 똑같았어. 다시 말해서 초기에는 비율이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양성자, 중성자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분 정도 지날 때 드디어 뭉쳐진다며 3분 동안 우주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점점 우주가 식어가겠죠. 자, 봐봐. 우주가 점점점 식어간다는 건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상식, 이론적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을 1번 과정,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과정을 2번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주가 좀 식어버리면 1번과 2번 중에 좀 잘 안 되는 과정이 있어요. 1번. 다른 얘기입니다. 1번이 잘 안 되겠죠. 봐봐. 에너지를 끌어 모아가지고 이걸 질량으로 변화시켜서 중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중성자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반면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건 언제든 가능하다며. 갈 수 있는 거야. 식으면 1번이 안 됩니다. 2번은 계속 가능해.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중성자보다.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거 빅뱅 학자들이 시간을 고려해서 3분 동안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나 계산해 봤더니 7대 1의 비율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계산 결과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까지 변화가 된다라고 계산을 해요. 계산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계산. 우리가 수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때 3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우주를 여기다 그릴 겁니다.
우주야. 양성자가 몇 개 있을 때? 7개 있을 때 중성자 몇 개 있다? 하나. 자, 이렇게 한 세트만 그리면 헬륨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 왜? 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 자, 한 세트를 더 그릴 거야. 아, 양성자 다시 7개. 중성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제 헬륨 만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를 묶으면 헬륨을 만들 수가 있네요. 넌 헬륨 대 얘네 하나는 무슨 원자핵이라고? 수소 원자핵이죠? 그러면 수소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이 비율대로라면 우주에 만들어지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개야? 12대 1. 그렇죠. 개수의 비는 12대 1이 됩니다. 개수의 비. 근데 저 개수를 굳이 뭐로 바꾼다? 굳이 질량의 비로 환산해 본 거야. 수소 원자핵 12개는 각각 하나 1m에 그치? 수소 원자핵 12개는 질량도 몇 개? 12.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몇? 4가 됩니다. 질량비로 바꾸면 12대 4가 됩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3대 1로 합니다. 바로 요 3대 1이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방금 나온 3대 1이란 숫자는 우주 전역을 관측해서 알아낸 값이 아니면 계산한 거야. 계산한 겁니다. 뭘 전제로? 빅뱅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 이거야. 그러면 실제로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하고 빛을 분석하고 해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그 알아내는 기술이 6번 기술이에요. 바로 스펙트럼 분석법으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물질들의 질량비를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스펙트럼 이야기는 또 그림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은 넘기면 17쪽 맨 밑에 적혀있는 이상한 그림들 막 나오죠. 혼자 공부했으면 쳐다보기 싫었을 법한 그죠? 그 그림이 여기 지금 방금 설명이 끝난 겁니다. 별거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그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빅뱅을 전제로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스펙트럼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관측을 했더니 실제로 얼마였다? 3대 1이었다. 그럼 예측했던 값과 관측값이 일치함으로 뭐의 증거이다? 빅뱅의 증거이다. 두 번째 증거가 제시가 된 겁니다. 항상 서술형을 쓸 때도 어떤 빅뱅을 전제, 빅뱅이라는 키워드, 전제라는 키워드, 예측이라는 키워드, 관측이라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서술형 문제 충분히 써낼 수 있습니다. 이거죠? 이걸 쓰는 게 이제 답이에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값이 같으므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인데 이게 서술형 답이라니까. 빅뱅, 예측, 스펙트럼, 관측이 나눠졌어요. 관측.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맞게 합니다. 자, 그럼 저 멋진 기술, 스펙트럼이라는 기술은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부터 설명을 할게요. 스펙트럼에 이 3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봐봐. 햇빛이 오고 있는데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지는 거 알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져서 굉장히 예쁘죠? 무지하게 예쁘죠? 그래서 이름이 무지개야. 뻥 갈죠? 무지개 예뻐서 무지개인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진 거를 이걸 어떤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쏘면은 이런 모습으로 쏘아지게 됩니다.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 스펙트럼.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스펙트럼의 뜻이 뭐냐면 되게 다채롭다는 뜻이에요. 다채롭다. 다채롭게 쫙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자폐도 되게 다채로운 형태의 자폐가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을 했었어요. 어쨌거나 연속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은 다채롭게 나타나는 걸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연속적으로 주르륵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근데 이 햇빛이 오다가 누구를 지나면 체크, 저온의 기체입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왔더니만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하는데 이상해! 중간중간 검은색 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왜 검은색이 나타나죠? 쉽게 말하면 저온의 기체한테 뺏긴 거야. 그 에너지들을 다 뺏긴 겁니다. 자, 내가 저온의 기체가 한번 되어봐. 저온이 되게 추워. 추워. 춥고 에너지도 없어. 근데 마침 내 몸속을 누가 통과해? 빛이 통과하는 거야. 빛은 에너지거든요. 오케이!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슉슉슉슉슉 뜯어버립니다. 소매치기야. 나머지 빛만 보내서 걔네만 스펙트럼이 나타나니까 뺏긴 부분이 까맣게 나타나는 거야. 빛의 입장에서는 흡수당한 거야, 쟤한테. 그래서 이 선을 무슨 선? 체크.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흡수선. 그러면 흡수선은 무슨 색깔이어야 해?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컬러인데 얘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쌤은 삥 뜯겼다 라고 표현. 삥 뜯겼다. 에너지 삥 뜯겼어. 여기 에너지 삥 뜯겼어. 아까 얘기했었죠? 파란색 쪽이 에너지가 많은 쪽 영역이고요. 빨간색 쪽이 에너지가 적은 쪽 영역이죠. 골고루 삥 뜯겼죠. 적은 쪽부터 많은 것까지 골고루 막 삥을 뜯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온의 기체가 되어봐. 난 저온의 기체야. 에너지가 별로 없어. 이 상태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처럼 보입니다. 근데 빛이 지나가서 에너지를 슝슝슝 오예 막 뜯어갔어. 우와! 에너지가 엄청 많아. 우와! 어떻게 보여요? 불안정해집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불안정해져. 엄청 불안정하면 살 수 있어 이거? 못 살아. 에이, 다시 가! 다시 다 버려. 아까 삥 뜯은 거 다시 그대로 버려요. 그대로 버려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저온의 기체가 빛이 지나갈 때 삥을 빵빵빵 뜯어서 막 에너지가 많아졌어.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고온의 기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온 고온의 기체가 바로 그 고온의 기체예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는 스스로 빛을 방출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삥 뜯은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선이 뿅뿅뿅뿅뿅뿅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검은색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기체가 빛을 뿜더니 뿅뿅뿅 나타나게 하는 거지. 이 선을 그래서 무슨 선이라고 한다? 기체가 방출하는 선,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삥 뜯어갔던 선이니까 컬러로 나타나게 되겠죠. 에너지가 딱딱딱 정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한테 삥 뜯어간 녀석은 수소한테 삥 뜯어간 걸 그대로 방출하죠. 밑에 그린 거야. 이글입니다. 내가 저온의 수소 기체야. 내 속을 빛이 지나가 삥삥삥 뜯었어. 그랬더니 이러한 흡수선이 나타난 수소를 통과한 녀석은 이러한 걸 뺏깁니다. 그럼 그 저온의 수소 기체는 여기를 삥 뜯어서 고온의 수소 기체가 되겠지. 걔는 다시 아까 흡수한 걸 다시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방출해서 그대로 다시 줄게.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돌려줄게. 다시 돌려주고 보여? 다시 돌려주고 있죠. 아까 그 흡수선의 위치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 배워봐. 과학자 입장에서
빛을 딱 관측했더니 스펙트럼이 이상해. 이런 모습이야. 아, 너 빛 중간에 수소 통과하고 왔구나?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이걸 다 분석하면 우주 전체에 있는 수소의 양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야. 헬륨의 양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야. 봐봐. 탄소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여길 뜯기고 여길 방출하죠. 그러니까 탄소를 통과했을 때의 모습과 수소를 통과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저걸 통해서 이 빛들이 어떤 기체들을 통과하고 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측했던 값과 맞춰봤더니 딱 맞더라는 거. 그래서 이게 빅뱅의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왜 원자들마다, 원소의 종류마다 삥 뜯어가는 위치가 다르냐?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얘는 수소예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죠? 바로 여기 있던 전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전자는 첫 번째 요 껍질을 막 돌고 있어요. 자, 껍질 또는 궤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요 궤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봐봐. 플러스가 전자를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전자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거야. 돌지 않으면은 안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돌면서 원심력 만들면서 안 빨려 들어가서 돌고 있는 거야. 근데 멀리 도망가지도 못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근데 얘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중간에 빛에너지가 공급돼서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전자가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전자의 에너지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원자 핵이 나를 잡아당기는 걸 이기고 멀리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값이 요만큼의 에너지 값이에요. 요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걸 삥 뜯어서 다른 궤도로 올라가는 거지. 수소는 요만큼만 삥 뜯으면 되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이게 1차 껍질이라면 헬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헬륨 같은 경우는 얼만큼 삥 뜯어야 돼? 이만큼을 삥 뜯어야 되죠? 삥 뜯는 값이 같아 달라? 다르지. 저걸 통해서 이 빛이 통과해 온 기체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여기 삥 뜯겼네? 수소 통과했네. 넌 여기 삥 뜯겼네? 너 헬륨 통과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죠? 자, 이걸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전자가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가는 것을 전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1차 껍질보다 2차 껍질의 에너지가 더 많죠. 여기를 높은 에너지 준위,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좀 쉽게는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간 요 전자는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때 얘는 불안정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까 삥 뜯었던 것만큼 그대로 방출해서 그래서 요만큼을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고 요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이제 원소들의 종류를 알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를 볼게요.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오늘은 기본 문제를 풀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용 충분히 듣고 가서 집에서 기본 문제부터 뒤에 내신 문제까지 푸는 게 숙제예요. 자, 넘겨봐봐. 18조 개념 확인 문제부터 넘기면 내신 만점 문제 있죠? 내신 만점 문제 A, B, C 파트 서술형까지 풀고 채점합니다.
내신 만점 먼저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고민하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력 업문제를 풀어요. 실력이 좀 쌓인 다음에 푸는 게 실력이거든요. 쫙 다 풀고 나중에 채점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단계에 맞춰서 풀고 채점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숙제했어? 했어요. 봐봐. 채점 안 했어요. 응? 채점 안 하면 숙제 안 한 거야. 왜냐면은 문제 푸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채점하고 고치고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게 진짜 숙제거든요. 네. 풀었다고 숙제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풀고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숙제 냈어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햇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죠. 맞죠? 그래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나도 햇빛을 관측할 거야. 햇빛을 더 자세하게 스펙트럼으로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뭐라고 써있어? 태양의 스펙트럼입니다. 뭐가 보여? 흡수선들을 보이죠. 아니 태양이 왜 흡수에 나타나지?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아무런 기체도 없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중간에 껴있는 저온의 기체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야 돼. 뭐지?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여기 표면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광구라고 하는데 표면에서 빛이 방출되면 이게 지구에 도달할 거 아니야. 중간에 기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왜 흡수가 나타나냐? 표면을 통과해서 나온 빛이 태양의 대기를 살짝 지났다가 와요. 태양의 대기. 태양도 대기권이 있거든요. 태양의 대기를 지날 때 그 대기가 우주하고 접해있는 저 대기는 태양 표면에 비해서 살짝 온도가 차가워요. 저게 저온의 기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흡수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태양의 대기 성분이 뭔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별의 대기 성분은 이거야. 금성의 대기 성분을 알아봤더니 이산화탄소야. 어떻게 알았냐고. 가봤나? 자, 이렇게 모든 별들의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자, 태양의 대기에는 봐봐. 태양의 스펙트럼이 이거 막 흡수 나타났죠. 태양의 대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맞춰보아라 입니다.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들의 방출 스펙트럼들을 주고서 태양의 대기에 있는 원소가 뭔지 맞춰봐.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돼? 끼워 맞추고. 그죠? 끼워 맞추면 돼요. 수소가 있다면 이 방출선들이 모조리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맞춰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다 들어있습니다. 수소의 스펙트럼,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은 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이나요? 체크했어? 그러므로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있다 없다? 있다. 헬륨 있나 없나? 있어요. 있습니다. 헬륨 라인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헬륨도 있어요. 네온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여기 라인이 전체 없어요. 그죠? 네온 없고요. 나트륨이네? 있어요. 나트륨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어딨어? 다 들어있어요? 이건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없잖아요.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 이것은 미지의 별 X의 스펙트럼이다. 맨 마지막. 이 미지의 별의 대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 똑같은 방법을 맞추면 됩니다. 수소하고 칼슘이 들어있어요. 보이나요? 맞춰보세요. 수소와 칼슘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맞춰서 다 들어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맞추기 게임이야. 자, 그렇게 맞춰내면 됩니다. 자,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15쪽의 문제, 아니 15쪽이랬다. 18쪽인가요? 빠르게
빠르게 좀 풀어볼까요? 18쪽에. 문제 좀 빠르게 풀고 갈게요. 다 있습니다.